선풍기를 쐬며 잠투정하는 아이 등을 긁어주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어요. 개인 사업하는 남편이 급한 연락을 받고 들어와서 끙 앓는 소리를 냈죠. 아, 큰일이네. 어떡하면 좋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경철이 자식 사고 쳤어. 경철 씨가? 평소에 성실하게 일만 잘하던 사람이 무슨 사고? 회사차 끌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만 8천을 불렀대. 하필 다음 주까지 하청업체 결제도 몰려있는데 아이씨 미치겠네 정말. 어머,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경철 씨는 괜찮고? 그쪽이 많이 다친 거야? 경철이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상대 쪽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그래도 합의금으로 어떻게 해결해 준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휴, 당장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메우지? 아, 맞다 여보. 그럼 그 건물 담보로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건물? 아, 그게 있었네. 그래, 어차피 오래 쓸 것도 아니고 급하게 메꾸고 몇 달 안에 상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는데 그것 때문에 급하게 1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하다 보면 갑작스레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최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다음 주 결제 대금일이 몰려있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 앞으로 남긴 건물이었어요. 사실 그 건물을 남편 앞으로 남기셨다는 건 최근에 한 사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계속 관리하시며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시기에 그러라고 했고요. 애초에 자기 몫이라고 생각한 건물이 아니다 보니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기로 한 건물이죠.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동화줄처럼 그 건물이 생각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생각을 바꾸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다음날 대출을 알아보러 간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왜? 일이 잘 안 된 거야? 그쪽에서 합의금을 올렸어? 아니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대출이 안 된대? 그게 아니라 그 건물 내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그거 당신 앞으로 물려주셨다며. 엄마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엄마한테 그 건물을 대출받겠다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러더라. 그거 형 앞으로 되어 있다고. 뭐? 아, 말도 안 돼. 전에 서류도 다 봤잖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나도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내 눈 가리려고 만든 가짜였나 봐. 아버지가 남긴 건 다 이 집 장손권이가 꿈깨래. 씁쓸하게 웃음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은 남편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난 절대 용납 못해. 그거 당신 주라고 아버님이 유언장까지 쓰셨어. 근데 그것까지 아주버님이 가져간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뭐하게? 따져 묻든 난장판을 만들든 뭐라도 해서 받아내야지. 괜한 짓 하지 마. 엄마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되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뭐라도 할 거야.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참, 저희 어머니도 너무하신 게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갔으면 제가 왜 전화했는지 짐작을 했을 텐데 정말로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마침 전화 잘했다. 너 이번 주에 영선이네 좀 같이 가자. 네? 이모님 댁에는 왜요? 아, 왜긴 왜야. 지금 복숭아 때문에 손 부족한데 가서 거들어주고 복숭아나 한 박스 받아가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복숭아는 싫고 일당이나 챙겨달라는 거야? 그 건물이요. 분명 우리 세진아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너도 그 소리냐? 내가 분명히 희찬이한테 알아듣게 잘 설명했는데 걔가 뭐라든. 뭐라긴요.
자기 건 줄 알고 있었던 건물이 아주버님 거라는 기가 막힌 소리나 하죠. 어머니, 그거 우리 세진 아빠 거예요. 아버님께서 분명히 유언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 지금 우리 집 재산 탐내니?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안 일이야.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랑 같이 산다지만 너무 선 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니? 왜? 그게 희찬이 앞으로 되면 너 거라도 되는 것 같아? 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동안 저나 희찬 씨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쳐요. 아들인 희찬 씨 그렇게 부려먹으셨으면 아버님이 주시기로 한 건 뺏으시면 안 되죠. 뭐? 부려먹어? 내가 내 아들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기로써니 그걸 부려먹는다고 하는 거냐?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그러세요? 막말로 어머님이 낳은 친아들은 우리 희찬 씨고 아주버님은 야,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두고 보자 하니까 감히. 어머니께서 소리를 빽 지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여보, 5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후 그렇게 화가 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천성이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곳도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죠. 바쁜 와중에도 월 1회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에 제가 반해서 먼저 연락처를 물었고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좁은 원룸에서 친구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렵나 보다 싶어서 연애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많이 챙겼죠.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 인사드리러 간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본가라고? 왜? 아니, 솔직히 나는 형편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좋은 동네에 브랜드 아파트인 줄은 몰랐어. 아, 그래? 하긴 내가 좀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긴 하지. 내가 없는 거지. 부모님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가자.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너무 제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본 것 같아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보니 남편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그날 저는 식탁 다리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수성찬으로 빈틈없이 채워진 상을 보고 다리가 부러지진 않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나 싶어 너무 감사했는데 그 마음이 10분도 채 가지 않더군요. 그날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형도 왔었어요. 대학병원 전공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이라고 했죠. 수찬아, 이것도 좀 먹어봐. 엄마가 너 좋아하는 아기찜 해주려고 오늘 새벽같이 나가서 제일 좋은 걸로 사온 거야. 예,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먹어봐. 이모가 아는 사람한테서 자연상 능이를 구했다지 뭐니. 내가 그 소식 듣자마자 우리 장난 먹이려고 가져온 거야. 약이다 생각하고 꼭꼭 씹어 먹어. 어머님께서는 손님인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온 장남이 애써 준비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하셨죠. 식탁 위에 준비된 음식과 시선은 온전히 장남의 몫이었죠. 시아버지께서도 묵묵히 식사만 하실 뿐 저희에겐 관심도 없었습니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 잘 차려진 한 상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딱히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따로 살았으니 오랜만에 집에 간 것은 마찬가지였을 텐데 남편 안부는 일절 묻지 않으시더군요. 그때는 어려운 공부하는 장남을 더 챙겨주고 싶어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에도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일이라도 깎을까요? 그래라. 보다 못한 저는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치 저처럼 소외당한 채 김치냉장고 위에 덩그러니 놓여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과일 바구니였어요.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 백화점까지 가서 산 비싼 과일 바구니였죠.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어떤 값비싼 효도를 하더라도 어머니 마음속엔 오로지 장난뿐이라는 것을요. 그 과일 좀 먹고 가지? 지금 가려고? 바빠요. 아버지가 오늘은 어떻게든 잠깐 시간 좀 내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금방. 가만히 있어봐. 이것 좀 들고 가. 이것저것 많이 쌌다. 가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챙겨 먹어. 뭐하러 이런 걸 챙겼어요. 어차피 다들 먹을 시간도 없는데.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잠깐 시간 내서 이것도 못 먹어? 그러지 말고 가져가, 응? 알았어요. 그 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집을 나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게 가버린 장남이 안타까우신지 눈시울을 다 붉히셨어요. 저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지만 저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손님인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과일을 다 깎아 내어드리니 그제야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아유, 수찬이 얼굴 야윈 것 좀 봐. 어디 한약이라도 지을까? 어차피 안 먹고 버릴 게 뻔한데. 그래도 그 힘이 있어야 환자도 보는 건데 의사는 뭐 사람도 아닌가? 사람을 어떻게 하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저렇게 굴리기를. 어머니, 드세요, 과일. 그래. 그래서 희찬이 너는 언제 시골 올린다고? 내년 봄쯤 생각 중이에요. 그래라. 그게 끝이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언제 시골 올린다고? 봄이요. 그래라. 그 단 3마디에 저희 결혼이 결정이 난 거였어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고 너무 당황스러워 눈치만 살피다 결국 갈 시간이 되었죠. 장남은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그래 잘 가라 한마디 하시더군요. 둘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어요. 봐서 알겠지만 결혼 준비하는 일로 딱히 우리 집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근데 희찬아, 그게 내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혹시 두 분이 내가 탐탁지 않으신 건가? 며느리감으로 좀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손님 대접 제대로 안 해주고 관심도 없어 보여서? 미안해. 그건 나 때문이라서. 너 때문이라고? 그냥 나한테 하듯이 너한테도 그런 거 같아. 나는 뭐 그런 대접 받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라 익숙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좀 쪽팔리네. 원래 그래. 아빠는 집안일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으셔. 칭찬도 못 받았지만 그렇다고 혼난 적도 없거든. 엄마는 그냥 우리 형이 최고야. 100점짜리 내 시험지보다는 90점짜리 형 시험지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 엄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수학 시험 100점 받아온 적 있거든. 잘했다는 칭찬은커녕 쳐다보지도 않길래 봤더니 형이 9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 엄마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지. 늘 80점 맞던 둘째 아들이 받아온 100점짜리 시험지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늘 100점 맞던 큰아들이 받아온 90점짜리 시험지는 대단히 큰 문제였거든. 항상 그런 식이었어.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형뿐이야. 1순위도 2순위도 다 우리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자식 편애하는 부모님이 계시다지만 그건 너무하잖아. 희찬아, 혹시 계모 아니냐고? 친어머니야. 오히려 우리 형이랑 내가 이복 형제인걸? 어? 그럼 형은 어머님이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응. 우리 형 2살 때 형 낳아주신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대. 그 후에 우리 엄마가 재혼해서 나 낳은 거야.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그때 남편은 제 말에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두고 낳지도 않은 장남을 편애한 것이었어요. 결혼한 후에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었죠. 시할머니께서 재혼 생각 없던 아버님의 재혼을 밀어붙이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거신 거예요. 장남인 아들만 잘 키워주면 된다고요. 만약 아이를 낳더라도 1순위는 꼭 장남이어야 한다고요. 당시 그만한 재력을 가진 집에 시집갈 수 있었던 방법은 그것뿐이었던 어머님께서는 시할머님 당부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신 것뿐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장남은 장남대로 귀하게 키우고 자기가 낳은 아들도 귀하게 키우면 되잖아요. 그건 편애를 넘어서 차별이었고 그렇게 자란 남편의 마음은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자리하고 있었죠. 남편 말대로 결혼 과정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예, 너네 시어머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아들 결혼에 관심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그러게.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쓸데없는 관심 주는 것보단 낫잖아. 혜진이 결혼할 때 보니까 시어머니가 신혼집이며 신혼가구며 간섭이 많아져 힘들었다더라고. 하긴 그렇게 골치 아프게 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엄마는 이 결혼이 어째 찝찝하고 그래. 우리 귀한 딸 데려가서 손님 대접도 안 해주고 부려먹기만 하면 어쩌나 싶어서. 관심도 없으신데 뭐 부려먹기 하시겠어. 희찬이가 그러는데 먼저 전화 안 하면 절대 먼저 전화하시는 법도 없었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이 살면 될 것 같아. 명절 같은 날 기본만 챙기면서 살지 뭐. 그래, 차라리 그래라. 없는 셈 치고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때 전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살았던 것처럼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예, 너 이번에 며칠이나 쉬니? 네? 그건 왜요? 너 어른이 질문하는데 질문으로 받니? 아, 죄송해요. 아마 명절 연휴는 다 쉴 것 같은데요. 그럼 잘 됐네. 첫날 와서 일 좀 거들어라. 매년 손님 대접하느라고 허리가 나갈 지경이더니 그래도 며느리 들어와서 한시름 덜겠네. 다짜고짜 처음으로 연락해 하시는 말씀이 명절에 와서 일 좀 거들라는 말이니 얼마나 황당해요. 하지만 일단 첫 명절이기도 하고 남편 생각에 일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대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팔남의 장남이었는데 명절마다 그중 시고모님 셋이 꼭 가족을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먹고만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모이면 도합 25인분의 매 끼니를 챙겨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유, 희찬이 저는 손이 참 느리네. 집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어? 네, 죄송합니다. 아, 언니, 요즘 애들 귀하게 자라는 거 몰라요. 우리 때나 어려서부터 부엌에서 살지. 아, 요즘 애들은 라면만 끓여도 난리가 난답디다. 그거야 지금 애기들이나 그렇지. 희찬이 저는 지금 30인데 이 정도도 안 시켰으려고. 아유, 그 정도는 아닌데 어머니께서 공부만 제대로 하라고 집안일은 안 시키려고 하셨어요. 아유, 귀하게 컸네, 귀하게 컸어. 너희 어머니도 실수하셨다. 딸은 시집가면 꼭 하고 살아야 하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 시집가 욕먹지.
마늘은 깔 줄 아니? 네, 제가 할게요. 토란대 벗기는 일이 뭐라고 그런 일로 저희 어머니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집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토란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평생 먹을 일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집안일을 안 시켰다 뿐이지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할 건 다 하고 살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엉덩이 붙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밤이 돼선 녹초가 되더군요. 다음날 아침 안 먹고 얼른 친정에 가야겠다고 그때까지만 버티자 싶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내일 저녁에 희찬이 작은 아버지도 들른다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어머니, 저희는 점심에 가야 하는데요. 어딜? 어디긴요. 저희 친정에도 가야죠. 예, 못 들었어? 내일 저녁에도 손님이 온다잖아. 어머니, 저는 참말 말고 그런 줄 알아? 입 아프게 여러 말 하게 하지 말고. 시집 왔으면 시집법도를 따라야지. 친정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정. 어머니, 고모부들 술상 좀 봐라. 과메기 사다 둔 거 있으니까 그 보기 좋게 차려놓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몸이 힘들기도 엄청 힘들었지만 태어나 그런 취급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전 다들 그렇게 사람 간의 예의를 지키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한번 지내보고 제가 그동안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전까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어머님께서는 당황하시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너 왜 우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울어? 아유, 기가 막혀서 진짜. 언니 왜 그래? 어머, 지선이 너 우니? 내일 저녁에 서방님 오신다길래 그 친정 가지 말고 챙기라고 했더니 그 한마디에 이러네. 아유, 내가 진짜 황당해서. 아유, 언니 서럽지 그럼. 천명절에 시집살이만 죽어라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는데. 아, 나는 뭐 갔어? 시집아, 명절에 집에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너 정말 뚝 그치지 못해? 소리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름이 밀려와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은 명절 전날까지 일을 하느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과 고모님들 사이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머, 희찬아, 우리가 울린 거 아니다. 너 오해하지 마. 네 엄마가 내일 친정 가지 말라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운다. 이런 게 다 점수 깎아먹는 일인 줄도 모르고 참 어리다 어려. 고모님이 난처하게 둘러댄 말이 남편을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남편은 저벅저벅 걸어와 제 손목을 잡더니 방에 들어가 짐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뒤따라오셨고 그 소란에 모인 가족들의 시선이 한데 모였죠. 야, 이희찬, 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겠냐? 적당히 엄마랑 고모들 장단 맞춰준 것 같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뭐? 장단? 야!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없는 아들 취급하셔야죠. 없는 아들한테 며느리는 왜 있어요? 명절에 안 와도 왜 안 오냐 연락 한 번 없으셨으면서. 며느리는 왜 아침부터 불러다 부려먹으시냐고요? 뭐야?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일찍 부르셨다기에 대체 뭘 어쩌시려고 안 하던 짓을 하시나. 며느리 왔다고 나도 자식 대접해주려고 그러시나. 제가 한심하게도 그런 기대를 했다고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내가 너 언제 자식 대접 안 해줬어? 뭘 얼마나 대접을 해줘야 자식 대접인데. 기가 막혀서 진짜 말도 안 나오네. 됐어요. 가자. 너 가기만 해. 아주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남편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머님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답지 않게 운전도 거칠었어요. 집 지하 주차장에 와서야 진정이 됐는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숨을 몰아쉬더군요.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네가 일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미리 알고 못 가게 했어야 해. 누구보다도 엄마 성격 잘 아는 사람이 난데. 기대했다며. 이해해. 그래도 진짜 힘든 순간 왕자님처럼 짠하고 나타나줬잖아. 짠은 무슨. 앞으로는 엄마한테 연락 와도 받지 말고 가지도 마. 어떻게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연 끊고 살 것도 아닌데 그건 힘들지. 연 끊고 살면 되지. 뭐? 귀찮아. 그거 너답지 않아. 내가 너 몰라? 너 성격에 어떻게 부모랑 연을 끊고 살아. 그 정도 일도 아니고. 나 하나 구박받고 사는 건 괜찮아. 근데 나 때문에 너까지 그런 취급당하는 거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애초에 기대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까지 연 끊겠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핸드폰 이리 줘봐. 남편은 그날 작심한 것 같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어머님 아버님 번호까지 전부 차단해버리더군요. 그깟 차단이야 제가 풀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일단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저도 새가슴이라 처음엔 그래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시댁 문제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한 길이라고 해서 따랐습니다. 처음이야 어렵지. 그렇게 한 반년을 지내고 나니 솔직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버님 결혼식이 다가온 거예요. 남편은 거기도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래요? 할 건 하자 싶어 오랜만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곤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래도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에게 둘째 며느리라고 웃는 얼굴로 소개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를 구석진 곳에 따로 부르더니 갑자기 옆구리를 콱 꼬집으시더군요. 아! 이 정신 빠진 거사.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어머니, 그렇다고 꼬집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오죽 황당하고 기가 차면 그러겠니? 시부모를 어떻게 알면? 지 남편이 하지 말랬다고 연락 한 번을 안 해. 니네 부모는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건 선 넘으신 것 같은데요? 뭐? 선? 너는 선을 넘어도 되고 나는 안 되냐? 네 남편 체면 살리기 위한 길이 뭔지 알면 참말 말고 연락받아. 알겠어? 저희 부부예요. 전 희찬 씨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할 거예요. 뭐야? 너 진짜? 어머님은 다시 제 옆구리를 힘껏 꼬집을 요량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형님 쪽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죠. 어머님은 다시 세상 좋은 인상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제 허리춤을 갖다 댄 손을 등허리에 얹으시곤 가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봤더니 옆구리에 살짝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속상하면서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냥 실수가 나오더군요.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연락받으라고 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고민이 없진 않았지만 그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조심해야 할 시기에 시댁 스트레스로 문제 생길까봐 무서웠거든요. 임신 20주쯤 되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번 주에 같이 집에 가자.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아프시대. 아버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암이시래. 형 병원에서 진단받았고. 그럼 확실한 거잖아. 어떡해. 아버지가 너 보고 싶으시대. 손주는 보고 싶으시다고. 엄마 없는 자리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그런 소리도 못 하시던 분인데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 가야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엄마도 말 못 하시는 거 보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는 금세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은 늘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나 남편을 미워하는 티를 내셨지만 아버님은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아버님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서 그저 지켜만 보는 것에 대한 원망과 사정이 있겠지 싶은 궁금함. 한편으로 이유 모를 안쓰러운 마음까지 복합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크게 아프시단 말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커졌죠. 게다가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사이 아주버님 부부와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같은 병원의 의사인데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당장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나이가 33이라 어른들이 보기엔 적은 나이도 아니니 갈등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막무가내로 형님 앞에서 아이 문제를 거론하면 저처럼 발길 끊고 살게 할 거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아주버님한테 쩔쩔매는 분이시니 그런 소리에 찍소리도 못하시고요. 그 와중에 아버님 건강이 안 좋다 보니 저희 부부가 가진 아이에게 미련이 생기신 거예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퍽이나 생각해주는 것처럼 군다. 여태 나 몰라라 해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걱정하는 척이야. 당신은 좀 나가 있어. 아버님을 생각해 찾아온 저를 어머님께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런 어머님을 내보내고 조용히 제게 이불 밑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애 낳으면 이래저래 돈 들 일이 많을 텐데 그때 보태 써라. 내가 그때 직접 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떻게든 그때까지 건강하셔야죠. 아버님, 힘내셔야 해요. 그렇게 나약한 마음 가지시면 몸도 마음을 잃고 더 힘들어져요. 이찬이 그놈 말도 못하게 착해 빠진 놈이다. 네?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냐마는 싫어도 싫단 소리 한번 못하는 놈이니 네가 그 맘 좀 잘 헤아려 다오. 나는 한 번도 그러질 못했다. 아버님, 희찬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아버님은 그러면 됐다는 듯 기어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나가보라는 듯 고갯짓을 했죠. 그 두툼한 봉투 안에는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셔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집에 와서야 그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끝까지 받지 않는 건데 마음이 무거웠죠. 남편에게 돈과 함께 아버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해주니 말이 없더군요. 돈 잘 뒀다가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 요긴하게 잘 쓰자는 말뿐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수시로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원에 가셔야 할 때마다 남편이 모셔갔거든요.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보였어요. 내가 갈게. 어제 제대로 쉬지도 못해놓고 또 가게? 몸도 무거우면서 어딜. 괜찮아. 내가 다 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최근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땐 정말 몸을 갈아 넣어 사는 것처럼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저희 아이 태어난 것도 보셨고 돌잔치까지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일 밤낮으로 상주 역할을 한 건 아주버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죠.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어머님이 계시니 그 돈은 형제들 몫까지 건드리지 말고 두자고 제안했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상속 바랄 만큼 저희가 궁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 반년도 안 되었을 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개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아무리 대학병원 의사라지만 병원 하나 차리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위치도 굉장히 좋은 신축 건물 2층이었고 평수도 대단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절대 온전히 아주버님 힘으로는 힘든 일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남긴 돈 형한테 줬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형이 잘 다니던 병원 그만두고 그렇게 큰 병원을 어떻게 차려요? 대학병원에서 힘들게 돈 버는 거 짠해서 내가 해줬다. 됐냐?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가 남긴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형이 약속했어요. 엄마 계신 동안에는 절대 그 돈 건드리지 말자고. 상황이 달라졌잖아. 네 형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내가. 그럼 저도 줘요. 뭐? 저도 달라고요. 저 대학부터 결혼까지 집에 손 벌린 적 없어요.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다 싶어서 달라는 거예요. 돈이든 금이든 건물이든 제목 주고 그냥 끝내요. 엄마랑 내 인연도 여기서 정리하자고요. 갑자기 얘가 왜 이래? 너가 무슨 돈 욕심이 있어서? 얘, 너가 시켰니? 너가 희찬이 보고 받아오라고 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희찬 씨가 못할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매번 아주버님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시면서 희찬 씨가 자기 몫으로 물려받을 유산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맞네. 네가 달라고 했네. 꿈도 꾸지 마라. 나 죽기 전엔 희찬이 저거한텐 한 푼도 안 갈 테니.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가선 아주 난장판을 치기 시작했죠. 어머, 아우, 얘가 미쳤나? 너 왜 그래? 야, 이희찬, 너 미쳤어? 놀란 어머니께서는 남편 등짝을 후려치며 막아보려 했지만 다 큰 장승 같은 아들을 어떻게 막겠어요. 남편은 당장 자기 몫을 달라며 옷장과 침대 및 어머님 화장대고 할 것 없이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 금덩이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남편답지 않은 화풀이를 좀 세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미친 듯이 날뛰던 남편이 갑자기 뭔가 집어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님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시면서 남편 손에서 그걸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거예요. 내놔. 안 내놔, 이거 사? 이게 뭐예요? 내놓으라고. 이게 뭐냐고요? 남편이 어머님의 화장대 깊숙한 서랍에서 찾은 건 다름 아닌 아버님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자기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물론 남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몫을 남편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님 앞으로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월세만 한 달에 700만 원씩 나오는 건물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걸 남편 앞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미 다 끝났다는 듯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뭐가 급하다고 그걸... 그래, 네 아버지가 너 앞으로 그 건물 남겼다. 근데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갈 거 뒤로 빼돌렸을까 봐. 그냥 나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 나도 보험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보험이요? 그래. 이제 네 아버지 가면 너네 나를 나 몰라라 할 게 뻔한데 나도 추접하게 죽지 않으려면 그만한 보험이 필요했다 이거야. 제가 그 건물 가져가면 엄마 나 몰라라 할까 봐요? 제가 설마 엄마 힘들게 사시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겠어요? 그리고 왜 엄마가 힘들게 살아요? 형이 있는데. 수찬이는 나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잖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형은 친자식이 아니라서요? 엄마가 형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친자식인 저도 나 몰라라 하면서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근데 나 몰라라 하면 형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찬이도 속 많이 끓였어. 지 엄마 죽고 남한테 엄마 소리 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넌 네가 제일 힘들게 살았다 하겠지만 너도 네 형 인생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대체 뭐가요? 대체 형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엄마가 뭐 형 다 커서 들어왔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재혼했을 때 형 고작 2살이었다면서요? 어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저도 형도 2분 재혼했다는 거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저한테 줄 떡 하나까지 빼앗아서 형 키웠으면서 뭐가 그렇게 아직도 미안하고 애틋해요? 장학금까지 받아서 대학 다니는 저는 나 몰라라 하고 형은 의대 보내 용돈까지 주셔놓고 뭐가요? 그렇게 키웠어야 했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알아? 너 모른다. 하루 걸러 하루 연락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서 수찬이 홀딱 벗겨놓고 확인하더라. 설마 내가 손찌검이나 했을까봐 사람을 그렇게 못된 gem으로 의심했어. 그러니 잘했어야지. 그러니 내 아들보다 이 집 장남을 더 사랑하고 아낀다 보여줘야지. 그럼 저는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안쓰럽지 않으셨어요?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내가 네 형한테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다. 엄마! 내가 잘못했다 하지 마라. 나는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그렇게 살 거다. 건물은 그래. 네 아버지가 너한테 남겼으니 주마. 신분증이랑 인감 가져와. 이전해 줄 테니. 누가 아버지 재산 탐나서 이래요? 정말 제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재산 달라며. 달라는 거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이제 가라.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마치 팔이라도 쫓는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편은 비참한 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그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등을 토닥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 후 어머님께서는 옥이라도 생겼는지 기어이 그 건물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어머님께 맡긴 게 문제가 된 것이었죠. 남편이 먼저 달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막상 받아내기는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어머님을 상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속이 처음이다 보니 빈틈이 많았고요. 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건물 상속이 끝났다고 하시면서 하나만 당부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건물 관리와 월세는 본인이 받고 싶으시다고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요. 그것도 남편 성격이에요. 그렇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보여준 서류는 다 가짜였고 그 건물이 아주버님한테 전부 상속된 것이었어요. 제게서 거칠게 전화기를 빼앗아간 남편은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어요. 여보,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뭘 어쩌려고. 앞으로 시댁 없는 것처럼 지내. 엄마 일 나설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남편은 무슨 꿍꿍이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정말로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불러도 가지 않았죠. 젊어서는 남편은 찾지도 않더니 아버님 아프고서부터는 어머님도 알게 모르게 많이 기댔을 거예요. 아주버님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지 않았고 아버님도 안 계시니 혼자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순한 사람이 한 번 독한 마음을 먹으니 정말 무서우리만큼 단호했어요. 그러던 중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병원에 좀 와봐야겠어. 병원이요? 왜요? 어머님 입원하셨어. 몸이 안 좋으시네? 어머님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 일단 검사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서방님한테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고 전해줘. 원래 그렇게 정이 있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의사라 수도 없이 그런 일을 겪어와서 그런지 덤덤하더군요. 말은 엄청난 중병에 걸린 것처럼 하면서요. 혼자 계신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쓰였어요. 남편도 그 소식을 듣더니 안색이 바로 안 좋아지더군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었어도 아픈 부모 앞에서 자식 마음이 단단할 수만은 없겠죠.
결국 남편과 함께 찾아뵌 병실에서 야윈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몇 달 사이 몸도 많이 야였지만 딴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있잖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수찬이만 챙기고 살아서 네 마음을 몰라줬다. 엄마가 희찬이 너한테 너무 매정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새끼한테 너무 박했어. 건물을 내가 넣어주려고 했는데 수찬이가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병원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수찬이한테 말해서 너한테 다시 돌려주라고 할 참이다. 당연히 너한테 갔어야 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께서는 거의 오열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눈물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의 눈시울도 금세 붉어졌고 보는 사람이 다 가슴이 아파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울다 체력이 닿은 어머님께서 잠이 드신 후 저희는 아주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어머님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형제간에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아주버님의 태도가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묻는 거잖아. 그냥 지내던 대로 지내면 되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픈 엄마를 그냥 혼자 그 집에 두자는 거야? 형수가 이 병원에 있으니까 계속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서. 야, 생각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네 형수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데?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니. 환자 받는 병원 아니야? 형수가 그 병원에 있으니까 적어도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네 형수가 해야 하느냐고? 야, 이찬. 막말로 내가 엄마 친자식이냐? 친자식도 아닌데 내가 병간호까지 힘써야 돼? 야, 이수찬! 선 넘지 마, 이 새끼야. 그렇게 엄마 상황이 안타까우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안 그래도 병원 일로 바빠 죽겠는데. 그게 사람이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콱 막힐 정도였어요. 남편은 당장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만 애써 참더군요. 운전하는 내내 눈물을 훔치는데 안쓰러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형한테 밀려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산 남편이 헌신짝처럼 버려진 어머님을 걱정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내가 왔다 갔다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 마음 이해해. 자식 짝사랑도 부모 짝사랑 못지 않습니다. 제대로 받은 거 하나 없으면서 결국 남편은 어머님을 외면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남편 탓을 하겠어요. 저도 남편의 심정이 이해되는데요. 어머님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님 말로는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이식밖에는 답이 없는데 당장은 무리이니 최대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집에 계시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을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친정 행사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입원 중이셨어요. 형님께 거듭 죄송하다며 잠시만 신경 써달라고 하고 친정에 가던 중이었죠. 아우, 지선아, 이러 어쩌니? 호석이가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못 오게 됐나 봐. 호석이가? 큰 사고래? 아니야, 그 병원에 가긴 했는데 입원할 정도는 아니래. 근데 아빠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병원으로 가보자고 하네. 오늘 식사는 다음으로 미루자. 이서방한테도 미안하네. 지금 식사가 문제야? 그럼 우리도 병원으로 갈게. 어느 병원인데? 아유, 됐어. 그 정도로 심각한 일도 아닌데 괜히 후석이 정신없는데 너희까지 올 필요 없어. 다음에 다시 날 잡아보자. 알았지? 저희 어머니 환갑기념으로 잡은 날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남동생의 교통사고로
차를 돌려 어머님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유, 이 시까지는 가지 말 걸 그랬어. 이거 여간 불편한 거 아니다. 적당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할걸. 병원에 몇 번을 들락거리는 거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서방님은 몰라도 동서는 눈치가 빨라서 자칫하다가 걸려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순 없잖아요. 저야 수찬 씨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앞으로 어쩌시려고요? 그 집 수찬 씨한테 증여하신다면서요. 그럼 어머님은 서방님 집으로 가시게요? 내가 거기 말고 갈 곳이 더 있냐? 같이 사시면 어머님 멀쩡하신 거 들킬 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좋은 머리로 궁리 좀 해보라고. 안 그러면 너 꼼짝없이 나랑 살아야 한다. 강경화 말기로 하자고 한 건 수찬 씨니까 그 연극 대본은 수찬 씨랑 마무리하세요. 저였으면 애초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수찬이 그게 병원 일이 바빠서 거기까지 생각도 못한 거지. 지금 두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희찬아, 네가 왜? 그러니까 모든 게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꾸민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남은 재산마저 전부 아주버님께 넘기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얹혀 살 생각이었던 거죠. 당연히 찾아주겠다는 건물은 찾아줄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요. 희찬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형이 많이 힘들대. 병원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 할 바 아니에요. 희찬아, 그러지 말고.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저 회사 운영하면서 엄마한테 힘들다 돈 좀 해달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벌인 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형은 뭐든 쉽네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웠는데 형은 모든 게 쉬워요. 희찬아, 저 이제 그만할래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거 못해 먹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도 결국 헛된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도 제가 멍청했어요. 두 사람한테 놀아나다니. 안녕히 계세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버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린 거면 대단한 결단이었죠. 게다가 상속된 재산으로 소송을 걸었고 의료기록 조작으로 병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 일로 형님까지 곤란해져 병원을 그만두게 됐고 그 일로 이혼 서류가 오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제안으로 저까지 번호를 바꾸었더니 저희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해 온갖 이야기를 쏟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도 하다하다 전화를 차단해버리셨는데 며칠 전 아주버님이 남편 회사로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위치도 몰랐던 사람이요. 그런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랍니다. 엄마 데려가. 뭐? 네 엄마 데려가라고. 나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어. 지금 소송까지 얽혀서 안 그래도 미칠 지경이거든? 좋은 말 할 때 엄마 데려가. 왜? 나한테 그 건물 넘겨주게 됐다 싶으니 엄마 살고 있는 그 집이라도 손에 넣어야겠다 싶어? 가져. 나 그 집 욕심 안 낼 테니까. 대신 형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친자식도 아닌 형을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네가 사람이면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뭐? 야, 너 계속 기어올라라. 어쩔 건데? 내가 언제까지 형 말에 그저 내내하는 등신인 줄 알았어? 난 엄마 책임 못 져. 아니, 안 져. 야, 알아서 해. 난 그럼 엄마 시설로 보낼 거야. 못할 것 같지? 마음대로 해. 형이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난 엄마 모시진 못해도 부양 의무 져버린 걸로 엄마 소송 도울 거니까. 이 새끼가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이수찬. 적어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인간 흉내라도 내고 살아. 쓰레기 같은 새끼. 남편은 그렇게 돌아서서 정말 변호사를 만나 그 문제까지 상의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끝까지 자긴 친자식이 아니니 어머님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장 정말 아픈 것도 아니시라서 누가 책임지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그 집을 욕심내 그러는 것이었죠. 이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이 상황에서도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머님을 책임져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아주버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의 상식이 당신과는 다르니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요.